네, 안녕하십니까.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의 이승석입니다. 대한민국 투자의 중심,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최전선 마켓 이슈 투데이에서는 증시 강세 속에 최근 그간의 증시 주변 여건 대비해서 이제 분위기가 좀 나아지고 호전되고 있죠. 오늘은 이런 부분을 좀 총괄적으로 증시 주변 여건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최근 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채권 가격 동향, 그리고 또 이제 원유 가격, 이런 변수들이 다시 한번 좀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 증시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과 종목에 있어서는 이번 주 들어서 첫 거래일인 오늘 건설, 그다음에 철강, 그리고 산업재 종목군들의 일부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이 시장 대비해서 좋았습니다. 그동안 참 힘들게 했던 종목들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추세적인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지 집중적인 좀 점검과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 월드컵은 이제 2016년도 2회 대회 1라운드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전문가들의 수익률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요. 오늘도 수익률 상위 전문가들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파트너 코너에서는 오늘도 역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았었던 종목 3개를 선정하고 주가 정밀 분석, 그리고 관심 종목 제시합니다. 혹한의 날씨가 좀 풀렸습니다. 증시도 좀 해빙 모드죠. 이런 여건 속에서도 아직은 좀 많은 불안감이 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증시의 올바른 고민,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과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명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나영호 파트너 그리고 이승원 파트너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 2명의 전문가와 시장 얘기하기에 앞서서 박세진 PB가 오늘 이슈 쟁점 브리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세진입니다. 지난 금요일 많은 부분들에서 조금 안도될 만한 모습들을 확인하고 오늘 우리 시장 한 주간의 첫 증시를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예상했던 대로 좀 우호적인 환경이 좀 조성돼 간다라고 좀 봐도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의 최근의 위험에 대한 부분들, 얼마나 시장이 공포에 젖어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척도 중에 하나가 장단기 금리 차로 일컬어지는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와의 스프레드를 저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지금 벌어져 있던 부분들이 다시 좀 정상화되는 과정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요. 좀 더 직관적인 지표로 살펴보자면 이제 공포 지수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빅스 지수 같은 경우가 아주 좀 상단 부분에서 급하게 좀 지난 주말부터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오늘 해외 시장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온기가 고스란히 좀 오늘 하루는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주말 증시 최전선에서 전해드렸던 대로 전체적인 비둘기파적인 각국의 통화 스탠스 그리고 정책 스탠스가 어느 정도 지금 준비가 돼가고 있다라는 게 가장 글로벌 증시 분위기를 바꾼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고요. 미국 FOMC에 대해서도 지금 금리 인상의 속도라든지 폭에 대해서 상당 부분 비둘기파적인 예상이 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물가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동향들 그리고 주변국들의 경제 여건들을 살펴봤을 때 급한 3월부터 시작되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좀 요원해 보인다라는 게 좀 중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오전에 확인할 수 있는 FOMC에 대한 결과 여전히 중에 가장 큰 이슈로 이번 주간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역사적인 저점 수준을 갱신하고 있었던 유가, 가장 최근에 시장의 역시 바로미터가 되었었던 부분입니다. 절대적인 유가 수준이야 저희가 매일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CPI 물가 지수를 반영한 실질 유가 수준을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86년과 92년, 95년도에 굵직한 이슈들이 있었던 해 수준으로 바닥이 아주 근접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대표적인 원자재로 일컬어지는 유가와 금의 상대적인 가격 차이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과거 어떤 위기보다도 지금 낮은 수준의 유가가 위치해 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좀 바닥 인식의 근거로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 유가가 반등을 하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안도 랠리가 분명히 전개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모든 불안감이 시장에 좀 꺼졌다라고 저희가 인식을 해야 될지는 조금 고민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와 그리고 테이퍼 텐트럼에 대한 부분들이 극단적으로 시장을 리스크를 지배했을 때, 그리고 유로존 위기가 발발했었던 2013년들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선진국들의 증시 상대적으로 신흥국 대비해서 강도 자체가
지나치게 지금 극단적으로 쏠려 있다라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가 좀 해결해야 될 숙제로 보이고요. 어쨌든 뭐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좋은 온기를 좀 이어받았던 부분이었는데 어떤 종목들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오늘 컨택을 했냐는 굉장히 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매수 수급표에서는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은 가장 많이 팔았고요. 공통적인 부분은 이제 국내 기관과 외국인 모두 제약바이오 섹터에 해당되어 있는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늘 매도세를 일관했다라는 부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지 그리고 저희가 전략적으로 활용할 부분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채에서는 뉴욕과 서울에서는요 많은 변수들이 조금씩 우호적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을 펼치다가 이틀째 급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의 환율 관련된 플레이로 다시금 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코스닥이 오늘도 전체적인 지수 측면에서는 강세를 좀 보였던 부분이었는데 여전히 이런 안도랠리의 주인공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좀 코스닥이 될지 아니면 이번에 좀 바통 터치가 거래소 쪽으로 넘어갈지는 시장 참여자들의 많은 고민일 것 같고요. 장기 소외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딥밸류 구간이라고 하죠. 아주 지금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라고 저희가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일부 종목들 강하게 반등하는 흐름도 계속 이어졌거든요. 강세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될지 증시차선에서 꼼꼼하게 체크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세민 PB 수고했고요. 잘 들었습니다. 또 시장 하나씩 또 풀어봐야 되겠죠. 최근 국내 금융시장 쪽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은 이 국고채 10년물 동향입니다. 이 국고채 10년물이 거래된 이후에 금리가 2% 이하로 떨어진 게 이제 처음인데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이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1.99%까지 떨어진 이후에 오늘까지 해서는 조금 약간 반등을 좀 했습니다. 현재 2.02%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하고 금리가 역전돼 있죠.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현재 2.06%니까요. 우리나라 금리보다 약간 더 금리가 높은 수준. 가격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채권 가격이 더 높은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물론 이전보다 분위기가 좀 나아지고는 있는데 여전히 증시가 반등하는 속에 불안 요인이 좀 남아있지 않나 보여지는 징후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오늘 총괄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채권 수익률 동향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아까 제가 좀 얘기를 미리 했지만 장기채 수익률이 역대 최저죠. 네네. 단기채 수익률이 당연히 장기채 수익률보다 금리가 낮아야 되죠. 저희도 아주 편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단기예금보다 장기예금이 훨씬 더 이자가 높아야지만 해당 장기예금의 자금 수요가 있는 것처럼 당연히 장기물에 대한 부분들이 단기물보다 예금금리가 높아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시장이 불안할 때 그리고 단기적인 리스크가 가중될 때는 잠깐의 유동성이 더 중요한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단기물로 자금들이 몰리는 현상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시장이 정말 이제 극단적인 공포가 채권 시장까지도 지배를 하고 있구나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저희 MC께서 언급해 주셨던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 현상. 그러니까 장기가 당연히 높아야 되고 단기는 낮아야 되는 금리 차이가 점점 좁혀지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공포가 시장에 좀 만연해 있는 상황. 그리고 이게 역전됐을 때는 금융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회사채와 국채 간의 이제 채권 가격의 스프레드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국채는 안전한 채권, 회사채는 경기를 반영한 위험 요소가 있는 채권이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경기가 좋을 때는 이제 회사채와 국채 간의 채권 수익률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자를 그렇게 국채보다 일반적인 회사채가 더 많은 리스크를 지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 조금 경기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는 시점에서는 회사채가 더 많은 보상 수익률을 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매수 수익률이 더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국채와 이 채권 회사채 간의 스프레드 금리 차이도 사실 지금 최대 수준으로 거의 벌어져 있는 부분이 지난주 금리에 조금 간극을 좁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금리를 인하하기는 환경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예, 그럼에도 않죠. 불구하고 이렇게 네. 채권 수익률이 하락을 하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거죠.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진행됐었던 각 신용평가사의 국가 신용등급 상향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채권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는 이탈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완전히 돈을 빼서 한국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사들이는 주식시장에서 이제 채권 시장으로 자금 이동을 조금 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는 시점에서는 채권 가격에 강세가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승원 대표한테 좀 물어볼 거는 리스크 온과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이제 위험을 글로벌 자산 그 IB들, 그러니까 여기 포트폴리오에 위험한 자산들을 적극적으로 편입하느냐 아니면 안전한 쪽을 편입하냐에 따라서 리스크 온, 리스크 오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이제 그동안은 이제 위험을 극단적으로 회피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은 이제 분위기가 좀 풀려가는데 본격적으로 풀리려면은 뭘 우리가 좀 보고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위험을 선호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구나라고 우리 이해할 수 근데 있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이머징 마켓에 대한 자산 배분에 대한 쪽이 쉽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아직은 그걸 기대하기 예, 어렵군요. 왜냐하면은 이제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번 주 이제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그 BOJ 금융 그 정책 회의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쪽을 실시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한국 쪽에 대한 그 주식 수요에 대한 쪽 발생 가능성에 대한 쪽이 또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겠고, 굳이 이제 주식 우리가 그 이머징 마켓에 대한 자산 배분에 대한 쪽이 나타날 때 중국 시장에 대한 쪽을 먼저 좀 들어가는 형태,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이 또 심천 시장에 대한 쪽 개방을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놓고 본다라면은 외국인에 대한 수급 쪽에서 이렇게 크게 리스크 온 상황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한국 시장에 대한 매수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기는 기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시장 전체에 대한 쪽을 매수하기보다는 코스피 쪽, 코스닥 쪽에서 대한 매수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선별적인 뭐 체리피킹하는 형태에 대한 그런 매수 이런 정도만 좀 기대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 기대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아직도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위험한 쪽에 대한 그 시장일수록은 아직도 여전히 피하고 있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 좀 뭐 지금 뭐 시장에 대한 반등에 대한 원인 자체가 지금 유럽 시장에 대한 경기에 대한 지금 보게 되면 경기에 대한 부양, 일본에 대한 경기에 대한 부양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머징 마켓으로 적극적으로 자산이 배분돼야 될 이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쪽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가 흔하게 얘기한 대로 뭐 달도 차면 기운다고 하지만 이거 반대로 이제 달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다시 보름달이 되는 네.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 극단적으로 매도하는 외국인들도 결국은 언젠간 돌아오긴 돌아올 거 아니에요? 네. 그 돌아오는 어떤 징후, 그러니까 뭐가 좋아져야 되는 겁니까? 어떤 점이 좀 개선되고 회피가 돼야지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국 주식을 사는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일단 뭐 우리 시장에서 찾기보다는 일단은 원자재 시장에 대한 반등 이런 것들에 대한 쪽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이 단순간에 어떤 그 이벤트에 의해서 발생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이 나타난다는 것은 경기에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회복에 대한 쪽이 좀 확인되는 시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시장이 어떻게 쉽게 외국인들이 뭐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에 대한 쪽을 한다라는 걸 좀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얘기에 대한 쪽이 뭐냐면 이제 일본식 경기 불황에 대한 쪽,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근간을 산업에 대한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업종들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그 불확실성에 대한 확대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에 대한 쪽을 좀 기대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판다고 해서 안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만 좀 멈춰줘도 체리피킹에 대한 현상에 의해서 종목별로 시장을 갖다가 이제 리딩하는 이런 형태가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우선 이제 증시 주변 여건 상에서 현재 상황에서 지금 현재 뭐 기록적인 매도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죠. 지금 뭐 최장 기간 뭐 매도 돌파했다 뭐 이런 뉴스 뭐 그렇게 달갑고 반가운 뉴스는 아닌데 자꾸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역시 뭐 증시가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수급의 주변 여건을 먼저 좀 현재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율 쪽을 좀 다뤄봐야 되겠죠. 환율이 이틀 동안 연속적으로 급락을 보이면서 1달러당 이제 1,200원 선이 이탈됐습니다. 지금 원화 가치가 이제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죠. 하나 조금 수급에 좀 변화를 보이는 부분은 절대적인 볼륨, 그러니까 규모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매도는 좀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 환율이 그렇다면 결국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또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나영호 파트너가 보시기에 지금의 환율의 원화 강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당분간은 환율의 원화 강세가 추가적으로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좀 진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화의 약세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신흥시장 전반적으로 환율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큰데 대부분 보면 이제 원자재하고 또 연관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움직임에서 나왔듯이 워낙 이제 과매도가 과매도를 부르는 그러니까 굉장히 투기적인 포지션이 원유에도 좀 많이 진행이 됐다가 단기적으로 이 쇼커버닝 들어오는 흐름에 의해서 거의 한 이틀 만에 한 20% 가까운 되돌림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대량 거래와 그리고 높은 변동성 흐름이 대부분 이제 한 단락의 움직임의 마무리 구간에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일단 원자재 시장 자체가 좀 점진적으로 좀 안정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된다라 그러면 이제 브라질, 뭐 신흥 시장들 상대적으로 좀 환율도 좀 진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 이 환 변동성은 조금 진정되면서 좀 안정감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환율에 있어서도 이번 주 FOMC 회의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나영호 파트너가 보는 이 FOMC 회의 전후에서 이 환율의 변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우리가 보는 게 옳을까요? 일단은 지금 상당히 워낙 약세가 진행이 된 상태에서 좀 진정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뭐 FOMC 이제 내일 그리고 모레 이틀간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건데 뭐 22 정책회의 결과 얘기 나왔던 것처럼 뭐 극단적인 상황보다는 상당히 시장에 안정적인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신흥시장 그동안 조금 변동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 부분도 좀 진정될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좀 그 원화 가치 약세가 좀 안정을 찾으면서 요즘 그 비차익 거래 쪽으로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유입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실제 지금 현재 유입이 좀 되고 있죠. 예, 그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세로 일관이 되고 있지만 그 선물 시장에서의 그 비차익 매수 쪽은 계속 좀 누적이 좀 다시 지금 쌓여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그 선물 쪽에 대한 부분들은 그 일본 증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그 통화 강세가 그 일본보다 그 일본이 더 지금 강세 속도가 좀 빨랐다는 부분들이 최근 시장에 이제 극단적인 또 일본 증시 하락의 원인으로 좀 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환율이라는 부분들이 그 굉장히 좀 당연히 뭐 민감한 부분이지만 최근에 이제 국내 수급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심도 있게 그 다룰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한 가지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지금 유가 부분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굵직한 두 가지 팩터 정도를 생각해 봤을 때 유가와 위안화를 같이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 위안화 수준이 지금 쉽게 사실 진정이 되는 국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콩 역외 환율하고의 스프레드는 어떻습니까? 스프레드는 지금 축소가 아직 크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여전히 홍콩 상황이고요. 역외 환율의 변동성이 크군요. 예, 다만 이제 상승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환율의 절하 속도 자체는 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에서는 굳이 이걸 안정이라고 얘기하는 측면도 있는데 전체적인 그 레벨대가 그 사실 상단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꺾이지가 않고 있고요. 예, 언제든지 사실 재차 반등에 나설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은 사실 지금 주요국들 특히 이제 환율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위안화가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돈의 가치 약해지게 되면 이것도 또 하나의 위험 요인이 아직도 상존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국내 통화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그 환율 개입을 지금 진행한다라기보다는 그 완전히 그 위안화 대비 그 프록시 전략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동조된다는 예, 얘기죠. 완전히 그 같은 방향으로 지금 그거보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원화 같은 경우가 약간의 더 그 절상이라든지 절하폭을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제 오늘 같은 그 극단적인 안도랠리를 통한 그 환율 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중국의 그 위안화가 절하되는 속도는 무조건 원화는 따라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큰 방향은 위안화를 따라가고 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그 원화 가치 강세는 박세진 PB가 보기에는 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은 뭐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따라가는 그 흐름이 오늘과 지난 금요일은 나왔습니다만 그 위안화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항상 변수로 체크를 하면서 언제든지 그 저희 그 원 달러 환율의 변동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으로 확인을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방송에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만 같으면 이 정도의 원화 가치 강세가 나타날 경우에는 또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돌았었죠. 참 징글징글하게 안 돌았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좀 변동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가 물론 뭐 규모는 좀 줄었습니다만 이어지고 있는 원인은 역시 뭐 중동계 자금입니까? 중동계 자금에 대한 쪽에 대한 그 매도 클라이막스는 작년에 이제 11월 달에 예, 작년 11월 달에 이제 매도 클라이막스에 대한 쪽을 좀 찍었다라고 어느 쪽에서 이렇게 있고요.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펀드 자금에 대한 유출, 이머징 마켓 자금 펀드 유출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는 이제 매도에 대한 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제 외부적인 시각 한국은행에서 이제 발표하는 그 잠재 성장률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올해 이제 잠재 성장률을 3%대에 대해서 3.2%대로 이제 하향 조정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3%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3%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그 증권사들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일본식 장기 불황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어디였는가에 대한 식에 대한 그런 그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포트폴리오를 맞춰가고 있고 그 뭐 최근에 이제 구조조정이라든가 원샷법에 대한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것과 다 맞물려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 외국인들로 놓고 봤을 때 한국 시장에 대한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은 시장. 다만 개별 기업별로 이제 어떤 그런 이제 메리트가 있는 기업에 대한 접근만이 좀 유효한 상황. 이런 쪽으로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지금 벌써 뭐 3월 달까지 걱정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금 MSCI 지수 리밸런싱이 3월 달에 또 있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중국 쪽의 비중은 높아지고 한국의 비중은 계속 좀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3월 달까지도 안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이거 좀 제가 너무 앞서서 걱정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오늘로써 이제 36일 연속 순매도가 그렇죠. 진행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2달 더 한다고 그러면은 거의 뭐 90일 이상의 그 매도세가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좀 분위기 자체는 외국인들 수급이 이제 환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온기를 타고 좀 들어올 것으로 많이들 기대를 했습니다만, 오늘 같은 날은 정말 하루 정도는 들어올 법 저도 오늘 했는데도. 설마 했습니다. 예. 그 여전히 좀 만만치 않구나라는 부분들은 오늘 시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앞서 이승원 대표께서 언급해 주셨던 여러 가지 그 대형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약 그 15년 동안의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왔었던 그 삼성전자에 대한 그 외국인들의 그 성장성 프리미엄에 대한 의구심이 최근에 이제 시장에 좀 제기되는 부분들, 그 여러 가지 이제 지수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그 바스켓 매수를 그 대량 매수 형태로 진행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아직 못 믿었다라고 보는 측면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낙폭과대만 가지고 외국인들이 본격적인 진입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시장의 가장 큰 숙제는 이제 전체적인 그 거래소 시장과 그 시장 전체적인 사이즈에서 봤을 때 찾을 수 있는 모멘텀을 다시 좀 회복을 해야 되는 부분들, 가격 말고는 지금 크게 그 개별 종목들 외에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뚜렷하게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나영호 파트너가 그렇다면 이런 주변 여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채권 시장 동향, 또 환율 동향, 또 뭐 원자재 동향, 이런 상황에서의 우리 증시의 향후 방향, 그러니까 이게 좀 본격적인 어떤 그 회복을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는 아직도 여전히 뭐 불안한 가운데에서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이걸 총괄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뭐 출렁출렁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뭐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상방을 잡고 움직임다라고 보기보다는 출렁출렁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출렁출렁이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이 파도 타기처럼 흐름을 좀 타는 흐름이 향후 이제 한 보름 이상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코스피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전망 추이인데, 그동안 제가 이제 외부적인 변수보다 뭐 지금 앞서도 외부적인 변수는 조금 이제 22 정책 기대감에 의해서 또 FOMC 정책 기대감에 의해서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시장이 조금 체감적으로 볼 때는 좀 추운 이유는 아무래도 4, 4분기 영업이익 전망 추이가 좀 안 좋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자료 하나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료 보면서 얘기할까요? 지난해 이제 FOMC 회의 결과 발표 이후에 급격하게 국내 기업들 4,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올해 지금 이제 1월 이후에 보면 연초 이후에도 우리나라 그 기업 이익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8%가량 하향 조정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까지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사실 외부적으로 불안한 요인도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 좀 상당히 저조할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 주 제가 이 스케줄을 하나 좀 가져왔는데, 이번 주에 보면 그동안 가장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얘기가 나왔었던 그런 기업들이 대거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제 내일은 뭐 당장 뭐 전기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뭐 현대차 이런 쪽이 있고, 이제 1월 27일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 건설사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 추정치가 대단히 낮아지는데 아주 안 좋은 쪽으로 공헌을 한 기업들이 막상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최근 GS건설에서 나오는 그 미청구 채권 급격한 이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지나치게 저평가된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나. 이 글로벌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부진한 편에 소속돼 있는데, 과연 실적이 그렇게까지 나쁜가? 이번 주 좀 흐름을 보면 오히려 낙폭 과대한 대형주 쪽도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이제 여태까지 참아오고 힘들어왔는데 이 부분 보고 나면 이제 조금 더 시장이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라면 과감하게
그 타이밍에도 괜찮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영 파트너의 얘기는 이제 글로벌 주요 매크로 변수, 그러니까 이 거시 변수 쪽보다도 오히려 내부적인 그 실적 변수가 더 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좀 외부적인 변수는 좀 진정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 그렇다고 주변 환경이 만약에 이렇게 좀 불안하다면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서 정말 돈이 들어올까요? 근데 어떨까요? 워낙에 그러니까 제가 그 각 국가별로 이 비교한 자료도 좀 가져올까 하다가 좀 자료가 너무 많아져서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보면은 상대적으로 일본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글로벌 평균에 비해서도 워낙 우리나라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성적표가 안 좋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적 기대치죠.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을 거라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성적을 보면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기업들이 많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질문을 하면서 솔직히 좀 기대감을 좀 가져봤습니다. 뭐 좀 좋은 얘기 좀 없나 했는데 좀 여전히 좀 무거운 것 같고요. 이승원 대표가 부연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 솔직한 얘기로 매수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쪽에 좀 그쪽에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팔지만 않아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업종군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안 좋게 보이는 우리가 2007년도하고 지금 시장에 대한 쪽이 뭐가 다르냐면은 예전에는 코스피가 시장을 견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스피 종목들이 시장을 견인을 하면서 그 다음에 코스피가 올라가서 괴리도가 발생하게 되면 코스닥이 올라가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시장이 바뀌었죠. 코스닥이 시장의 주가 돼 있고 코스닥이 올라가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이제 그걸 따라 맞추는 형태.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 중국의 산업재를 파는 게 아니죠. 중국에다 이제 미디어, 컨텐츠, 화장품 이런 것들 이제 소비 제품에 대한 쪽을 파는 쪽 섹터들이 여전히 시가총액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과거에 대한 패턴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꾸 시장에 대한 쪽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지 말고 이 소비재 섹터라든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게 되면은 뭐 아무래 여전히 400만 원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미약품 70만 원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 소비 관련 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좋은 그 흐름에 대한 쪽,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받을 때도 크게 안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그 종목들이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을 하고 지금 올라오는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데드캣 바운스에 대한 쪽으로만 보시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참 말은 근데 쉽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쪽도 지금 뭐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라고 얘기하지만 중국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에 대한 흐름을 질적인 흐름에 대한 소비 국가에 대한 쪽으로 전환하는 형태. 그러니까 자체적인 그 소비만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인프라스트럭처나 이런 거를 덜 깔고 소비에 대한 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어떤 리스크에 대한 쪽을 크게 불거질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이제 그런 데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데 시장이 중국 시장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우리 시장에서도 시가총액에 대한 역전 현상들이 소비재 쪽에서 크게 올라가는 형태. 지금 보게 되면은 코스피는 거의 응답하라 1988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도대체 대우조선해양 그 3,000원, 4,000원대가 언제입니까? 20년 전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주식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있던 거고 대우종합기계 그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20년 전 가격에 대한 쪽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흐름들 이런 것들을 놓고 보게 되면 시장에 대한 사이클이 지금 그 크게 완전 변했다라는 거 그거를 좀 인지하시면서 접근하는 시각에 대한 교정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모든 투자자들이 그렇게 현명한 전략을 잘 구성을 해가지고 좋은 종목들만 포트폴리오에 아주 차곡차곡 담아놨으면 이승원 대표의 말이 이렇게 딱 가슴에 와닿겠는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어쨌든 이런 좀 약세인 종목들도 주가가 좀 회복을 보이기 위해선 시장 전체적인 파이가 좀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황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고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오늘 여쭤보려고 했던 것도 결국은 좀 보편적인 수급이 유입되고 보편적인 증시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은 과연 어느 정도쯤에나 돼야 되느냐. 그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베팅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그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그 낙폭과대 종목들에 대한 괴리도 맞추기가 끝나고 나면은 결국에는 다시 또 신고가를 내는 거거든요. 위에 있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들에 대한 쪽에 어떤 그 보편적인 시장이 그 다 같이 올라가는 과거의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명과 암이 있죠. 명을 바라다 보면 기분 좋고 흐뭇하지만 암을 바라다 보면 참담하고 정말 우울합니다. 요즘 시장이 딱 그 표현이 어울리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아직도 여전히 이 차별화, 양극화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좋은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잘 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죠. 어쨌든 아직은 좀 전문가들의 의견은 본격적인 증시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좀 주변 여건이 좀 불안 요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진단을 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하나 이제 좀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일요 증시천선 뉴욕과 서울에서 이번 주 전망을 하면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물론 뭐 전부는 아니지만요. 보편적으로 좀 거래소 쪽이 좀 분위기가 좀
나아지지 않겠냐라고 전망했는데 물론 뭐 오늘 하루 현상을 보고 이런 걸 단언해가지고 또 결론을 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오늘 증시는 어쨌든 코스닥 쪽의 움직임이 거래소보다 다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쪽에서의 코스닥 쪽 상대적인 강세가 다시 좀 일어나는 게 이게 어떤 시속 게임의 순환매 장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코스닥 쪽이 상대적으로 좋은 겁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그 대표 시장에 대한 구분보다는 그동안 이제 계속 주도권을 놓지 않고 달려왔었던 종목들이 오늘 계속 연속적으로 움직였는가, 혹은 그동안 잠깐 이제 쉬었던 혹은 소외돼 있었던 종목들의 그 변동성이 나타났는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업종 지수는 코스닥 지수가 더 그 거래소 대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만 오늘 실질적으로 코스닥 시장도 끌고 왔었던 거는 결국 CJ ENM이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아니었다라는 거고, 그 거래소 같은 경우도 오늘 대부분의 산업재들, 뭐 일부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400원짜리 레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목표가 1,400원. 그러니까 아까 뭐 4,000원대 가격도 응답하라 1988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4,000원짜리 기업을 1,400원이라는 아주 또 극단적인 그 가격을 또 써내는 레포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도 사실 대부분의 산업재들은 또 좋은 흐름들, 대부분 이제 3%에서 5%대 강세를 또 보였다라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바닥에서의 좀 분위기 전환은 이쪽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 코드로 저희가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레벨 자체는 아직도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코스닥이 우위가 맞죠? 예, 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코스닥 쪽을 좀 선호를 하는 흐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거꾸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거래소 매수세는 기관에서 유입이 됐었고, 코스닥 매수세는 개인과 외국인이 진행을 했었으니까요. 네, 나영호 파트너도 이런 시장의 분위기, 물론 이제 이게 결국은 포트폴리오 전략이죠. 과연 대형주 쪽에 비중을 좀 더 많이 둘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중소형 성장 그 섹터 쪽으로 비중을 좀 더 둘 것이냐, 이 포트폴리오 전략에 있어서는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중소형주가 아직도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뭐 오늘 시장 흐름 상당히 대형주들 바닥권에서 힘있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워낙 이제 과매도권에서 기술적인 반등일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섹터를 오히려 추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짧게 순환매 차원의 대응이 좀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좀 움직이는 쪽. 그러니까 대형주 거래소 내에서도 뭐 음식료라든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그런 쪽에 대한 움직임은 상당히 좀 활발한 쪽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개별적인 움직임.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매출과 영업이익, 어떤 뭐 새로운 그 뭐 신제품이라든가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상당히 좀 가벼울 가능성이 높고, 계속해서 이제 중소형주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좀 묶여있는 흐름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 이번 역시도 아마 뭐 상당히 시장에 대해서 FOMC 회의 이후에 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지수 상단을 그래서 어디까지 보는가라고 물어본다라 그러면 여전히 그렇게 자신 있게 명쾌하게 뭐 세게 지수를 이렇게 상단을 예측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조금 대형주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나영호 파트너가 보시기에는 지금의 현 장세에서 대형주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좀 높은 종목하고 그다음에 좀 중소형주, 그러니까 중형주 이하 종목군들하고의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제 기준이라 그러면 저는 한 70% 정도는 중소형주, 그리고 대형주는 한 30% 정도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승환 파트너도 이 질문에 좀 답변 주시죠. 저는 뭐 지금 비중에서 대형주냐 이제 중소형주냐에서 대형주를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라면은 정유단에서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이런 쪽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OCI 같은 경우도 10분의 1 토막 내놓고서 정확하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OCI가 또 언제적 OCI입니까? 6만 원대는 동양대 철화학 때 그 매매했던 때 그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GS건설 2만 원대도 지금 그 고점 23만 원에서 지금 그 10분의 1 토막을 내놓고서 지금 올라오는 거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보다 낮은 가격이죠? 예, 훨씬 더 낮은 가격이고 10분의 1 토막을 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10분의 1 토막을 낸 거고, 뭐 다른 10분의 1 토막 더 난 종목들도 많고요.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6년을 내리다가 지금 반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이라고는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제 말 그대로 그 기술적 반등이죠. 그러나 이제 굳이 대형주 쪽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면 오히려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LG 화학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유효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뭐 대형주 섹터 단에서 여전히 본다고 하더라도 뭐 음식료 쪽이라든가 이런 그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쪽이라기보다는 어느 쪽 섹터에 대한 전략을 가져갈 거냐, 그중에서 대형주 비중을 몇 프로 가져갈 거냐, 이런 쪽에 대한 전략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역시 뭐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보다 낮은 쪽이 더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높은 종목들에 대한 쪽들이 일단 시장을 주도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한미 약품이 결국에는 그 고점을 벗겨줘야 되는 거고요. 오늘 CJ ENM, CJ CGV 같은 종목들이 시장을 리딩해줬기 때문에 지금 중소형주 도단에서 뭐 SM, J 컨텐트리 그 밑에 있는 뭐 드라마 제작사들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업종에서 그 주도
좀 그 1등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형주가 못 가준다라면 그 섹터가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형주에 대한 비중은 있어야 된다. 다만 그 어느 쪽 섹터에 대한 쪽을 갖다가 대형주 쪽을 편입을 해놓을 거냐에 대한 전략이 더, 섹터의 전략이 더 예,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박사님 PB도 이 문제 좀 다 짚어주시죠. 예, 근데 저는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중대형주 쪽에 대한 한 번의 접근은 분명한 그 좀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오늘에 있었던 움직임 뭐 하루만 가지고 저희가 뭐 그런 분위기의 타진을 뭐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최근에 진행됐었던 계속되는 그 이익 추정치의 그 감액 수준 그리고 그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그리고 우호적으로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주변 영업 환경들을 고려하면 물론 여기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뭐 낙폭 과대라고 해서 많이 빠진 쪽을 접근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지금 그 증시 주변에 이제 향후 굵직한 그 좀 고정자산 투자의 모멘텀으로 활용될 수 있는 혹은 그 대형 수출에 또 활로가 뚫릴 수 있는 이란과 그 중국의 AIB 관련된 쪽으로 좀 코드를 맞춰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건설주라든지 좀 이제 화학 쪽에서도 이제 중국과의 경합 강도가 좀 낮은 쪽들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좀 매수세가 좀 유효한 한 주가 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모든 개인 투자자가 취해야 되는 전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제가 이제 뭐 그 배당주라든지 아니면 지배구조 관련 재편의 이슈가 생기는 종목들에 대해서 흘려보낼 분은 그냥 흘려보내는 투자자들은 그냥 흘려보내시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가로폭이 좁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높은 세로폭에서 발생하는 그 극단적인 그 잠깐의 모멘텀 플레이를 좀 수익으로 향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의 그 빠른 그 적당한 이익을 보고 다시 저희가 좀 성장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쪽으로 회귀를 하기가 자신이 없는 투자자라고 하시면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셨던 종목들 중에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 그대로 보유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늘 그렇죠. 이렇게 종목들이 계단식 상승이 아니라 하락을 하는 거죠. 계속 주가가 밀리다 보면은 저가 매수하는 거가 워낙 공포스럽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는 것 자체 꿈도 못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장이 회복을 보이면서 글쎄 뭐 한 달 정도 두 달 있다가 예전에 관심을 가졌던 종목을 딱 들여다보면은 언제 이렇게 올랐지 하는 경우도 또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 많이 밀린 종목들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결국은 그렇다면 어쨌든 이런 펀더멘탈 대비 또 실적이 안 좋아서 정말 주가가 많이 밀렸지만 결국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였었던 이 산업재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래도는 좀 철강주, 건설주가 좀 이제 올라오는 어떤 가격 탄력이 좀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승원 파트너가 보기에는 이들 종목군 여전히 배제돼야 될 종목군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배제까지는 아닌데 굳이 선택하고 싶지는 않은 이제 그런 계륵이군요, 우리가 계륵. 이제 과일이 있으면 맛있는 과일을 먼저 이제 먹게 되죠. 저는 맛없는 것부터 먹습니다. 맛없는 거, 맛있는 것부터 먼저 먹기 때문에 그 맛없는 그러니까 약간 좀 상해 보이고 그런 쪽은 약간 살짝 이렇게 좀 없으면 상해 보이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았나요? 상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약간 좀 덜 맛있어 보이는 그런 과일은 예. 나중에 먹게 되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철강 같은 경우는 일단 모멘텀은 좀 있었습니다. 리카창 총리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그 과잉 상산 해소에 대한 쪽에다가 이제 91조 원을 투자하겠다. 원자재 가격은 요즘에 좀 철강성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고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쪽이 이제 되면서 진행이 되는 건데 이쪽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다음 사이클이 있거든요. 소비재 사이클 끝나고 중국 사이클 끝나고 그다음에 인도 사이클 들어올 때 이런 쪽 업종이 이제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경기 보고 회복 있고요. 사이클에 있어서는 원래 소재가 먼저 움직이는 거 소재가 아닙니까? 움직이는 건데 네. 지금은 그쪽 단의 소재 중국에서에 대한 투자 글로벌 단에서 투자 자체가 이쪽을 인프라 투자에 대한 쪽을 강하지 않게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IB 관련된 쪽에 대한 모멘텀도 좋긴 좋습니다만 이 AIIB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 올해가 아니고 뭐 심사 들어가고 뭐 하고 자금 배정하고 뭐 하려면은 시간에 대한 쪽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게 1년 정도 갖고 되는 상황에 대한 쪽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이것 쪽도 마찬가지인데 시장 전체에 대한 리스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된 흐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쪽에서 이 AIB의 특징이 뭐냐면 중국이 노를 해버리게 되면은 아무것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만 같은 경우도 총통 딱 당선되고 나니까 중국에서 대만 관광객 3분의 1로 줄여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중국한테 일단은 밑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쪽들. 이쪽을 좀 봐야 되는 거고 철강은 그나마 이제 공급 과잉의 해소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이 정도 위치라면 그래도 좀 반등하진 않겠느냐라는 쪽인데 여기서 100%가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 철강주하고 지금 현재 네. 건설주의 그 요 며칠 주가 반등은 결국은 이승원 대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뭐 데드캣 예. 바운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술적 반등이죠. 기술적 반등 그 정도 정도로 보고 구에 국한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영호 파트너의 생각은요? 일단은 뭐 거시적인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많죠. 철강을 뭐 지금 뭐 2, 3거래로 올라왔다라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바로 얘기하기에도 또 좀 부담이 따르는 게 맞습니다. 뭐 지금 현재 중국산 철근 뭐 수입 단가 추이라든가 뭐 저도 옆에 좀 가격 추이를 좀 봤는데 여전히 뭐 우하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뭐 이런 실적 개선이나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강한 흐름이 나타나는 거를 예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건설 쪽 관련해서는 조금 더 기대해 볼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네. 예, 오히려 뭐 해외 쪽 관련해서 신규 발주가 뭐 많이 나온다, 공격적으로 나온다 이거보다는 해외 과거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우려가 기존에 했던 뭐 미천고 채권이 대단히 많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 이런 보여지는 부분도 그렇고, 오히려 국내 주택 시장, 뭐 지난해 워낙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뭐 이게 또 이제 공급 초과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그 주택 사업 관련한 그 실적을 보면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시장 자체가 계속 강세로만 이 지수 상단대를 높게 보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 대해서 계속 강하게 끌고 가기보다는 일단 주택 사업 쪽이 괜찮다라 그러면 조금 밀려 있고 이번에 실적 발표가 좀 기대되는 좀 건자재 쪽에 대한 기대, 이런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조금씩 뭐 대형주, 뭐 건설사 여기서 조금씩 움직이는 이런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건자재 쪽에 대해서 이번 그 실적 시즌에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눌려 있어도 뭔가 좀 한 방을 좀 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강 등 소재 쪽은 좀 아직은 좀 그렇게 투자 매력이 높지 않다고 보지만 건설주나 건자재 쪽 이쪽은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 이렇게 예,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소재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덧붙인다라 그러면 네. 중국에서도 이미 소재 쪽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쌓여있는 이 재고를 소진하겠다는 얘기도 나왔고, 때마침 AIIB를 뭔가 좀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풀어간 게 아닌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방금 이성원 대표가 얘기했듯이 좀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너무 그것만 보고 기다리기에는 조금 기다리는 호흡이 너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은 더 빨리 움직이는 쪽에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 이렇게 좀 반등하고 있는 이 산업재 섹터, 그 박세진 PB도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뭐 산업재 섹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대부분 공통적인 부분은 그 장부 가치 그리고 절대적인 뭐 이익 가치를 저희가 지금 계산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많이 이익은 훼손이 돼 있지만요. 그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공통적으로 부각된다라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들의 수급을 그렇게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이 됐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그 시장에서 아주 활발하게 더 상단을 벗겨내고 더 높은 상승을 할 종목이 어딘가를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지금 우리 시장의 주요 매수 주체들한테 이 싸다라는 논리는 사실 쉽게 갑자기 생기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다시 이제 돌아온 외국인들이 사실 그 키를 쥐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하게 그 절대적인 가치의 그 어느 정도 그 하방 경직성 그리고 그 가격이 싸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사실은 주식을 접근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이제 뭔가 수급적인 변곡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시장의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너무 한쪽으로 좀 기울어 있는 과정에서 다시 좀 균형을 맞추는 과정들, 이런 쪽에서는 많이 가라앉았던 쪽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만 사실은 큰 수익률을 주는 경우가 사실 1년에 한두 번 정도씩은 꼭 있었거든요. 그 과정을 그 어려운 지금 시장에서 아주 치열하게 지금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개별 종목 쪽에서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일부 대형 종목 쪽에서도 그런 기회가 충분히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해보자라는 취지를 좀 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면 박세진 PB의 의견은 이승원 대표하고는 조금 약간 다르네요. 예, 저는 사실 그걸 향유할 수 있으면 한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해볼 만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승원 파트너가 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던 게 바로 미천구 공사 금액에 대한 거죠. GS 그러니까 지금 건설사들 미천구 공사 금액에 대한 쪽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 데이터 잠깐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 GS건설 같은 경우 3조 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미천구 공사 금액이. 근데 이제 이게 1조가 줄어서 한 2조 원대로 낮아졌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이쪽 같은 경우는 이 미천구 공사 금액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자리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훨씬 더 커질 것 같다라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급락이 나오는, 그래서 뭐 목표 주가가 뭐 1,900원이 나오는 그런 형태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고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흐름에서 안정적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기술적 반등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건설에 대한 쪽에서 이제 잠깐 이제 건설 업종에 대한 섹터를 예를 들어서 뭐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찾아본다라면은 구조적으로 그럼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있는 쪽이 어딘가라는 걸 우리가 그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을 때 네. 예를 들어서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유스테이법에 의해서 한토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신탁사들에 대한 그 재건축이라든가 이쪽 사업에 대한 쪽에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이런 대형주보다는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에 대한 한토신이라든가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에 대한 어떤 레저에 대한 수요의 활성화에 의해서 지금 뭐 그 리조트를 짓고 있는 에머슨 퍼시픽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국내 경기에 대한 사이클이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 이 정도에 대한 쪽에서에 대한 수익률이 좋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쪽들에 대한 수익률이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도 이 디벨로퍼,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현대산업에서 한번 호되게 투자들이 한번 당했잖아요. 네네. 디벨로퍼의 미래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현대산업 같은 경우하고 이제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그 중민투라는 곳에서 에머슨 퍼시픽의 제3자 배정으로 1,800억을 갖다 꽂은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한국에서에 대한 리조트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을 데려다가 한국에 있는 쪽에다 데리고 오겠다라는 거겠고, 에머슨 퍼시픽이 글로벌 체인화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장기 성장성에 대한 쪽을 봐야 되는 거고,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된 시나리오에 대한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이제 단순한 디벨로퍼가 아니라 리조트 체인에 대한 쪽에 대한 밸류를 받아야 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사실 좀 덧붙이고 싶은 부분이 저희도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연초에 한번 좀 다루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주제인데요. 그 이번 주에 대거 이제 그 각 부처의 대통령 그 연도 업무 보고가 다 발간이 됐습니다. 특히 저희가 좀 1년의 전체적인 빅 플랜을 그 어느 정도 그 정부의 정책과 좀 호흡을 맞춰서 진행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의 아이디어는 여기서 사실 대부분 연초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투자 아이디어도 나온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그 연도 업무 보고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업무 보고가 지금 보게 되면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국토교통부의 이번 키워드 같은 경우에 주거 안정에 대한 강화 그리고 민간 투자 활성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이제 한국토지신탁이라든지 여러 디벨로퍼 업체들 사실 이 부분이 과거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그 미쓰비시 건설과 마쓰이 그룹이 그 역전됐었던 그 가장 중요한 그 또 그 산업의 체인지 현상이기도 하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좀 투자 아이디어로 그 섹터 내에서도 어떻게 고민을 해봐야 될지는 한번 좀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네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도 뭐 시장에 대한 뭐 다양한 내용들을 좀 점검해봤죠. 뭐 여전히 뭐 시장 주변 여건이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가운데서 또 이 종목과 업종에 있어서도 최근에 좀 이 낙폭과대 종목들이 움직이긴 하고 있는데 글쎄 여전히 뭐 투자 매력으로서는 그렇게 뭐 높은 어떤 뭐 매력적이다라고까지 표현은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에 반영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내일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구성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 전에 야간 선물 지수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야간 선물 지수는 소폭 약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30.55포인트로 정규장 대비해서 0.28% 하락 중에 있고요. 매매 주체별 동향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약 590계약 정도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 개인 투자자가 약 400계약 정도의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두 전문가의 시장별 투자 의견 보고 투자 전략 구성하겠습니다. 나영호 파트너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보유의 의견을 주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매수 의견을 주고 있네요. 이승원 파트너는 또 여전히 양시장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승원 파트너부터 투자 의견에 대한 근거와 또 전략 제시해 주시죠. 그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에 대한 쪽을 살 거냐 아니냐가 아니라 무엇을 살 것이냐 이쪽에다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매크로 변수들에 대한 쪽들이 대부분 안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유럽, 일본에 대한 경기 부양 그리고 또 지금 시장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을 이제 종합해 봤을 때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쪽이 점진적으로 제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북동부 지역 폭설 때문에 뭐 FOMC 회의도 연기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북동부 지역에 대한 폭설이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미국의 경기에 대한 지표를 보게 되면 둔화입니다. 이 얘기는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쪽도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런 쪽들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시장에 대한 쪽은 여기서 좀 그 시장에 대한 그 하락에 대한 요인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 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면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에 대한 쪽을 마련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시장이 이제 FOMC 회의 이후로 이제 반등에 대한 쪽이 간다라고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시장에서 좋은 섹터에 대한 쪽들, 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컨텐츠, 그 다음에 화장품 이런 쪽들에 대한 흐름들에 계속해서 좀
그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나영호 파트너도 내일 시장 투자 전략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상대적으로 계속 거래소에 대해서는 조금 이 코스닥에 비해서 낮은 등급을 저는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일단 상방에 대한 부분 뭐 굉장히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이제나 저제나 뭐 굉장히 기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변동성을 누리는 전략이 더욱 현명하지 않을까. 추세적인 방향은 아직까지는 상방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이 실적에 대한 공백이 있을 때 개별 종목들 시가총액이 상당히 작거나 아니면 최근 음식료, 뭐 농심이나 오뚜기 같은 이렇게 어떤 신제품 효과 그리고 매출이 이 향상되는 효과에 의해서 굉장히 대형주 내에서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건설 섹터에서는 건자재 쪽 중심으로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오는 기업들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은 답이 있지 않을까 싶고 엔터 쪽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린다라 그러면 지난해 이제 11월, 12월에 대한민국 3대 이 주요 그 연예 기획사들이 중국과 이제 합작하는 그 합작 법인들 다 이제 파트너사를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우리 한류 열풍이 말 그대로 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큰 모델을 가지고 움직일 때 어느 정도 경과가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중간중간 점검을 해보면서 따라간다라 그러면 일단 1, 4분기 안에는 한 번 정도 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헬스케어 쪽에 대한 움직임 뭐 최근 뭐 조금 오늘 같은 경우는 화장품에 대한 움직임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성장주에 대한 움직임 좋고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헬스케어 뭐 특히 뭐 제약바이오 너무 오래 얘기 나온 거 아니냐 좋으니까 계속 얘기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집중 좀 한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박세진 PB는 좀 중국 쪽 좀 전망해 주시죠. 예. 중국 증시가 그래도 좀 반등을 오늘도 좀 했는데 아직 좀 불안해 보이는 것 약하죠. 같아요. 예. 뭔가 석연치 않은 반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뭐 한 3% 정도 돼야 또 중국의 반등은 번쩍 올라야 예, 되는데 그게 안 나오죠. 예. 그게 안 되고 오히려 중국보다는 상대적으로 홍콩 시장이 안정을 찾는 강도는 더 세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게 아직도 여전히 장중에 우리 증시의 그 변동성은 중국을 거의 추종하고 있죠. 맞습니다. 특히 이제 그 어느 정도 막 1% 내외의 등락을 거듭을 하다가 그 마이너스권으로 돌입할 때는 이제 국내 증시의 방향을 갑자기 또 확 제한하는 그런 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아직 그 분명한 거는 중국도 역시 그 투심에 대한 안정화는 크게 진행이 못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시장의 분위기를 좀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당분간 또 중국 증시의 10시 반부터 시작되는 중국 증시의 눈치를 봐야 되고요. 대한민국 2부 시장의 시작이라고 요새 누가 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던데 항상 이제 10시에 저희 이제 고시환율 확인 그리고 10시 반에는 중국 증시 개상 상황 확인하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우리 시장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일과 중 체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중국 증시 보면서 선물 매매면 거의 뭐 성공률 100%겠어요. 예, 조금 많이들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뭐 다양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전망해봤죠. 이런 가운데 또 이승원 파트너가 내일